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2020학년도 후기에 대해서 모집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서울대가 이제 가장 먼저 내년도 1월달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모집요강을 실제 모집하기 전에서 한두 달 정도 전에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집요강은 확정되어지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19학년도 전년도의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모집 원서 접수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전형 방식이라든가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준비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하나씩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년 특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니까 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이수하는 경우고,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부모의 자격은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자격만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뭐 국내에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학생이 이제 전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일 거고, 중간에 혹시라도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학기를 이수하시게 되거나 그럴 때는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자격을 잃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집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2019학년도의 모집 일정이긴 하지만 사실 올해도 다 비슷한 시기에 해마다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서울대학교가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는 1월 7일에서 1월 24일에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전형 방식은 대부분 다 서류 100% 전형이겠죠. 고려대학교는 3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있는 학교가 고려대, 성균관대, 4월 달에는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서강대,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학교들은 한국항공대나 아니면 한동대가 빠져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경희대나 외대나 이런 학교들은 후기 모집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후기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동대나 아니면 한국항공대까지 해서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는 시기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서울대 원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준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재외국민 전형은 다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0% 서류 100% 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을 직접 대학에서 면접을 보거나 별도의 지필고사를 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합격을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 제출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라든가 학교 프로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들이 있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사본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의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 그렇죠? 자기소개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 그거 제출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인원 변동사항 보면 해마다 모집인원의 변동이 벌어져요. 3년 특례인 경우를 보면 서울대는 3년 특례가 없으니까 연세대학교 3년 특례를 보면 자, 2019입니다. 2019학년도 68명, 18년도 66명, 그 다음에 17회 68명, 그 다음에 2016 68명, 그 다음에 고려대도 75, 75, 75, 75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3년 특례 전형은 정원의 2%로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정원의 선발이기 때문에 이론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학년도도 마찬가지고 2020학년도도 이론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는 정원 외선발이잖아요. 그렇죠? 정원의 외선발이라는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원 외선발이다 보니까 인원의 변동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서울대는 36, 31, 50, 70명. 그래서 2019학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원이 늘은 거를 여기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는 우리가 3월 입학 전기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만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 후기 모집 인원은 몇 명 정도 선발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70명을 보면서 전기에서 70명 뽑고 후기에서 70명을 뽑으니까 140명을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전기에 70명 뽑는 게 후기에서 뽑으려고 했었던 인원들 중에서 일부가 뽑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겠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단지 3월 입학의 인원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후기 인원이 다 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연세대학교도 보면은 2016년도에 153명, 그 다음 119명, 154명, 156명 인원이 156명대에서 균일하고 고려대는 지금 보면 127, 119, 79, 95예요. 그 인원 변동이 크죠. 3년 특례는 모집 인원에 변화가 없는데 12년 특례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정원 외선발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 학생이 원서 지원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뽑았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거거든요. 3년 특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이 대학에 들어가기에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12년 특례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냐 해외에서 12년 과정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3년 특례보다 좀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이거거든요.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 학생들을 뽑았더니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도 못하고 실제 학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전체적으로 무리가 좀 있더라.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렇게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 학생들을 뽑을 때 조금 더 학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적합성을 좀 잘 살려서 뽑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어진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을 판단할 때 이 학생이 정말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냐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정말 학업적으로 성실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통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특례인 경우는 핵심이 뭐냐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12년 특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대학의 입장에서 나를 판단하게 되어질 때 나의 학업적 그 다음에 학업적 발전 가능성 나의 학업적 성실한 태도들이 대학에서 볼 때 괜찮아 이 학생은 뽑아도 우리 대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류 제출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변동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93, 109, 130, 159명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는데 이유는 요즘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20학년도 같은 경우도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지원할 학생이 한 4만 6천 명 정도 줄거든요. 해마다 한 50만 명 정도가 정시에서 시험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4만 6천 명 정도 두니까 한 7.7% 모집 인원이 줄어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로 가게 되어지면서 실제 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의 인원수는 줄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모집 인원은 줄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12년 특례 같은 정원의 선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3년 특례는 어차피 이제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인원을 늘지 못하는데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으로는 인원을 좀 더 충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아니면 2020학년도 후기 원서 지원으로 연대나 고대를 원서 지원하시게 될 때 적절한 자격적 요건과 학업적 역량들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대학의 인원이 줄면서 결국 대학은 인원을 채워야 되고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정원 외에서 인원을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특히 볼 점은 뭐냐면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도 363, 337, 327 그렇죠? 또 연대 같은 경우도 외국인 전형의 모집 인원들이 그 정도에 127명, 126명 그 다음에 외국인 111명, 119명, 170명 정도로 해서 외국인의 선발 비율이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특례 같은 경우도 정원의 선발이고 따라서 내가 학업적, 학업 발전 가능성이나 성실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잘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12년 특례는 36명, 44, 50명, 39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 모집 변동이 크죠. 한양대는
12년 특례가 173명으로 2019학년에 가장 많이 뽑았네요. 88명, 111명, 155명이었다가 중앙대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3년 특례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데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용의 모집 변화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들은 결국 어디에 있냐면 정원의 선발이다 보니까 그때 지원한 학생들의 어떤 적절성,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학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모집 인원 75명이라고 해서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 시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인원의 변동 사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합격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12년 특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의 선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나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 이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었을 때 학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대학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출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의 제출 서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입학 지원서죠. 모든 대학교에 원서 지원할 때 입학 지원서 쓰고 입학 지원서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하십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니까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는 국내에 있는 게 진학사하고 그 다음에 UA예요. 그렇죠? 진학사나 UA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수학계획서는 필수인데 이거는 온라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에 직접 게시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출력해서 대학에 직접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는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대학교는 그냥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그 안에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학계획도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또는 어떤 학교들은 자기소개서와 수학교가 또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말이라고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출신학교 교사의 추천서, 그 다음에 출신학교 진학담당 교사 추천서 두 개를 쓰죠. 추천서는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서울대처럼 추천서를 두 개를 제출하는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추천서는 사실은 국내 대학의 입시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추천서가 이제 내년부터는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학생들의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추천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그리고 추천서의 내용이 사실 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뭐 칭찬하는 얘기가 일색이지 추천서에다가 누가 선생님이 이렇게 욕 쏘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서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의 추천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로만 학생을 뽑기 때문에 서류로만 그리고 서류로 뽑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의 학업적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이 학업적 능력 외에도 얼마나 성실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의 요소도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추천서 쓰실 때 우리가 어떻게 추천서를 써냐면 근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 내가 중국에 계시면서 중국의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러시아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에서 또는 뭐 이란에서 뭐 캐나다에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에 계신 선생님들은 외국분들은 추천서의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의 개념과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추천서의 내용이 그냥 막연하게 우수하다, 잘한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혹시 선생님께 추천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부분 말씀이냐면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성적증명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성적증명서는 이제 GPA 성적증명서에는 각 과목별로 해서 성적이 게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서에다가 이 학생이 바이올로지를 뭐 학점이 몇 점을 맞았다 이런 얘기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성적증명서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추천서에 쓸 필요 없죠. 우리가 자소서에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은 첫 번째는 학업계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활동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동기 같은 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추천서에는 딱 뭐를 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담아야 돼요. 인성. 그러니까 이 학생이 되게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 학생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창의적이고 특성적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뭘 써야 되냐면 설득력 있는 글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례 제시가 돼야 돼요.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이 10학년 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는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자세를 보이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마치 담임 선생님이 저 교실 너머에 있는 학생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학생을 관찰한 것을 적는 것처럼 적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주로 추천서에서 담아야 되는 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생이 보여줬던 학교 생활에서의 우수한 자세, 성실함 이런 부분을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학업적 우수성 이런 거는 담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업적 우수성은 여러분들이 제출하게 되어지는 GPA 성적이나 아니면 기타 학력과 관련이 되어진 지표들, 뭐 IB 성적이나 SAT나 AP라든가 뭐 ACT와 같은 학력 지표 내에 학업적 우수성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교사 추천서에 쓸 때는 반드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생활에서의 보여줬었던 성실하고 바른 자세들, 그거를 뭐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적도록 해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들은 부모님이 추천서의 기본적인 방향을 좀 잡아서 주시면 선생님들이 그 방향대로 써주실 것 같고, 그리고 추천서는 대학들마다 기본적으로 추천서 공통양식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통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학업적 능력 이거 얘기하지 말고 추천서에서 얘기하는 건 학생의 인성, 가치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보여줬었던 우수함이라든가 학교 생활의 성실한 자세, 모범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제시하는 학력지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서류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신경 쓰셔야 되고, 선생님한테 그냥 추천서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대부분 추천서 선생님들이 쓴 내용을 보면 외국인 선생님들이 쓴 게 뭐 영어로 추천서 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일반적인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구했었던 얘기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도록, 추천서 내용에서 보면은 이 학생이 무슨 클럽, 스포츠 클럽 활동에 있어서 우수한 활동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외국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 역량들 중에서 이런 액티비티 활동 내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아니면 예체능 활동들, 음악과 관련된 활동들도 우수성으로 인정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오로지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우수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력지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축구 활동했었던 거, 음악 활동했었던 거, 뮤지컬 했었던 거, 또는 뭐 무용 활동했었던 거 이런 부분들은 학업적 우수성으로 별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천서에는 가급적 예체능 활동은 빼시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게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이 되어진 교내 활동들 중에서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우수성, 그쵸?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써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나라 국내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서 주시고 그대로 좀 써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천서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졸업예정 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거, 이런 서류 준비하시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영사 확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포스티유 협약교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 라디는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그때 가서 서류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어려우시니까 지금서부터 미리 서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월이나 4월 때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면 되는데 보통 서류는 3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서류들, 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사실은 그냥 좀 지나도 1년 이상 지나도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왜냐면 내가 살던 곳이 남아공이야.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 졸업증명서를 떼려 남아공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내가 캐나다에 살다가 고등학교 때는 남아공으로 이사를 가면 캐나다와 남아공 가서 다 서류를 쓸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런 졸업이나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연도가 지나도 대부분 다 확인해주고 단지 이제 기한 제한을 두는 거는 여권사본이라든가 아니면 재외국민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3개월 이내의 서류를 필요하니까 그거는 국내에 들어와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증빙 서류가 있어요. 언어 능력 증빙서는 우리가 토픽인데 토픽은 되게 중요하죠. 왜 되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의 선발이고 정원의 선발에서 대학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얘를 뽑으면 얘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할까예요. 그렇죠? 얘를 뽑았더니 되려 요즘에 뭐 우리 학교 물 안 좋아졌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학생들이 진짜 합격을 했지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첫 번째 중요한 게 언어적인 능력이거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영문으로도 쓸 수 있고 한글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자소서를 쓰는 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한글로 자소서를 쓴다는 거는 내가 한글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한글 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문장력이. 그쵸? 그쵸? 그거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토픽 성적이 내가 5급이다 6급이다 그러면은 내가 한국어의 활용 능력이 그 정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때 얘는 최소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쓸 때는 한글로 쓰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토픽 성적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5급 이상 6급 정도는 맞으셔야만 합격에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토픽 성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준학력 시험의 결과를 제출해야 돼요. 자, 가끔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 학생은 GPA 성적은 아주 우수한데 토플 성적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AP나 SAT 점수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도 돼요. 물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GPA 성적이라는 부분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가게 되어지면 전체 10학년, 11학년, 12학년 전체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뭐 학점이 4.3 기준에서 4.3을 다 맞는다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예요. 전 세계에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통해서 그 학생의 학업적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는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GPA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GPA 성적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쁘면 문제가 돼요. 그 얘기 뭐냐면 GPA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도 중요하지만 GPA도 중요하지만 SAT나 AP 성적이나 토플이나 아니면 뭐 이 토픽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성적들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시고 만약에 지금 학년이 10학년, 11학년이신 분들은 이런 표준 학력 지표를 갖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일단 입시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내에서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학력 지표는 중요합니다. 꼭 갖추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학교 소개 자료가 있어요. 스쿨 프로파일하고 교내 활동, 동아시아 활동 이런 거죠. 학교 소개 자료는 스쿨 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 국내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 스쿨 프로파일을 게시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 내에 학교 스쿨 프로파일을 게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국내
대학 입시에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참 문제가 되어지면서 최근에 발표한 얘기들 중에 하나가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학교 프로파일을 제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이 그 학교의 현황이라든가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진학 결과, 교직원, 그 다음에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2.5등급인데 이게 다른 학교의 2.5등급과 견주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일반적 고등학교에서 대학에다 뭔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학교 프로파일에다가 넣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자꾸 넣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학교의 우수성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대학 입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2년 특례에 원서 접수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손을 못 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사 추천서예요. 교사 추천서를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추천서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교 소개, 학교 프로파일을 이걸 만드실 때 자, 미국이나 이런 좀 학교 교육 과정이 잘 되어져 있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 프로파일 내에 보면 그 학교의 전체적인 SAT 점수가 몇 점 정도 됐는지, 실제 이 학교의 졸업생들 중에서 미국의 어떤 우수한 대학에 몇 명 정도 합격을 하는지, 아니면 이 학교가 내셔널 랭킹이 몇 위 정도 되어지는지와 같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표준 학력 지표의 성적이라든가 진학의 결과라든가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얘가 실제 성적은 이러이러하지만 얘가 미국 내에서 얼마나 우수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가 라는 게 보여지고, 그러면 그게 대학에서 평가할 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을 보면 프로파일도 없어요. 아예 그냥 학교 자체에 없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하는 거죠. 소개. 뭐 우리 학교는 뭐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뭐 덕망이 높으며 뭐 훌륭한 세계의 인재를 키우고 이런 식의 얘기들로 채워지는 스쿨 프로파일도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스쿨 프로파일에서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학교의 특징이죠. 학교의 특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학교가 얼마나 우수한 학교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우수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 또 진학의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서류 준비하시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쿨 프로파일 이 활동 증빙서를 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보면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전년도에 원서 지원을 했는데 의대 지원해서 다 떨어졌던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 다음 해에 다시 서류를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다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 뭘 보여주냐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서류 내에 있는 학력 지표는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서류 준비를 통해서 실제 합격으로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류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나 지원자의 여권 사본과 같은 기본 서류뿐만 아니라 교사 추천서와 같은 서류,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과 같은 서류,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이런 서류들을 신경을 많이 써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께 잘 부탁을 해서 하셔야 되지, 학교 선생님이 그냥 발급해 주는 거 그대로, 학교에서 만들어 주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거 내용을 좀 더 잘 짜셔야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 소개 프로파일을 만들어 줬다면 그 뒷면에다가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내용을 어필하고 싶다면 내용을 조금 더 어필해가지고 작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프로파일이나 이런 서류들을 너무나 방대하게 자료를 만들게 되면 되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영문으로 대부분 써야 있다 보니까 사실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서류들을 대학에 입학처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거를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글로 좀 더 번역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정리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충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학과를 지원할 때 문제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12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3년 특례 재외국민 학생이 국내 학생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있어요. 국내 학생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의 원서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성적을 기반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의 원서를 쓰면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은 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서 접수가 원서 지원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 쓸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를 쓰지 말고 생각할 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에서 실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고려할 때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대학의 입장에서 나의 서류를 보면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는 사람이 어느 학과에 지원하면 대학이 마음이 편할까? 대학이 마음이 편할까? 이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드리는 건 12년 특례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이 편중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의과대학, 생명공학, 화공생명, 전기전자 이쪽이 가장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공학과, 생명과학부 여기까지가 다 몰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부분 다 몰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지원하지 않는 게 바이오 시스템, 지구환경, 바이오 의공학과, 건축, 보건환경 이런 쪽은 잘 넣어서 안 쓰죠. 그렇죠? 이 상위 대학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몰리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붙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훌륭한 학력 지표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지 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문과 계열은 어디로 많이 몰리냐면 문과에서는 첫 번째가 미디어 학부예요. 미디어나 아니면 언론홍보 영상학부나 이런 언론 계열 쪽에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경영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심리학과 쪽으로 인원이 많이 몰려요. 심리학과.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몰리는 게 중어중문과 같은 국제학부 쪽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고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거는 통계, 행정, 국어공부, 이런 쪽은 잘 지원하지 않아요.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경영, 그 다음에 심리, 미디어 쪽으로 대부분 가고 여기서 성적이 좀 밀리는 학생들은 해당 언어 쪽으로 많이 가죠. 그쵸? 내가 만약에 중국어권이다 그러면 중어중문, 영어권이면 영어영문, 또 만약에 러시아 쪽이면 노노문 이런 쪽으로 해당 언어로 가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서 지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다 원서를 쓴다가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면 대학이 마음이 편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원 외 선발의 전형이기 때문에 정원의 선발에서는 대학에서 학생을 볼 때 학생의 적합성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이 학생을 뽑았을 때 얘가 대학에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적응하면서 공부할 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인데 나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내가 만약에 중국이야.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통계학과 또 뭐 경영학과 이런 데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붙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럴 거냐. 얘가 과연 통계학과에 이걸 붙이면 얘가 공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통계학과는 사실은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수학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해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제대로 출석도 못하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원서 쓰게 되어지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뽑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어중문학과에 원서를 썼다. 그러면 설령 성적이 낮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어중문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국내고 학생들보다는 공부를 되게 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걱정을 안 하죠. 뽑아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첫 번째는 중어중문학과에 원서를 쓰시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한국에 적응하는 시기로 두셔야 돼요.
해외에서 12년 정도 공부하다가 한국 공부를 따라가려고 하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대학 공부를 따라가는 데도 적응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2년 특례로 지원해서 붙는 대학이 최소한 중대 이상의 대학이면 거의 중대 이상의 대학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생활과 또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들 간에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당 어느 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정도 적응하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점 관리도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3학년 정도 되어졌을 때 전과를 하는 방법, 또 복수 전공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시는 방법이 훨씬 더 좋아요. 자연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연계도 나는 봤더니 학생이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은 거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오 쪽에서는 우수성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생명공학과의 원서를 쓴다든가 의과 계열의 우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의과 계열의 원서를 쓴다든가 이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서 보여지는 우수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셨죠? 핵심은 뭐냐면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다 원서 쓰지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학과에다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느 학과에 원서를 쓰면 적절하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2년 특례이기 때문에 제일 적응하기 좋은 학과를 선택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현명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러 상위 대학을 붙었는데 안 가는 거죠. 원서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조금 더 학생이 적응하기에 수월한 서울대나 연고대에 쓰지 않고 성균관대나 서강대, 한양대 정도에다 붙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학생이 대학에 적응하기가 편하니까 한국 생활에. 자, 주위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 12년 특례로 해서 국내 대학 붙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 붙기는 붙었는데 대학 생활에 부정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붙는 것도 목적이지만 대학 생활을 아이가 얼마나 재미있게 그 다음에 잘 적응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소서는 우리가 이제 면접이 있으면 굳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안 봐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접을 못 보기 때문에 자소서를 통해서 뽑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GPA나 표준 학력 지표라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뭘 보여줍니까? 학업적 능력만을 보여주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성장 배경들, 그 다음에 진로 설정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같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에서는 대부분 다 네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학습 경험, 두 번째 교내 활동,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을 물어본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12년 특례의 자소서를 쓸 때 가끔 부모님들이 써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은 되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어로 직접 문장을 완성하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부모님들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1번 내용은 학습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학습 경험을 쓰지 않고 활동 내용을 적는다든가 두 번째는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노력의 과정을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는 거의 목적은 이거잖아요.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하냐 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함과 발전 가능성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교과와 활동 과정에서 근거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글을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떤 글을 쓰게 되어지냐면 근거 제시를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과 느낌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만 글을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소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게 되어지면 노력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주장만을 늘어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가급적이면 학생이 못 쓰더라도 참여해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자, 하이퍼리비에서 진행하는 자소서 첨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2년 특례의 자소서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잘 쓰는 자소서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봤더니 글이 너무 감동적이야. 이런 자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소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성인 것 같아요. 학생이 직접 글을 썼구나. 이거 엄마가 써준 거 아니구나. 아니면 업체에 맡긴 거 아니구나. 학생이 직접 글을 썼구나. 이게 첫 번째 드러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소서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잠재적 역량, 발전 가능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뭐라고 했죠?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이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쓴 자소서를 첨삭 선생님이 바로 첨삭을 진행하면 첨삭 선생님은 대부분 학생이 쓴 자소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써놓은 자소서를 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글을 쓰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소설이 되는 거죠. 내용 자체는 감동적인데 알맹이가 없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쓴 글을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게 되어지면 내용을 못 바꾸고 그냥 결과적으로 글을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문장을 바꿔놓기 때문에 결국 소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이퍼리뷰에서 자소 첨삭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먼저 학생이 초안을 써요. 못 써도 상관없고 써서 보내주시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소서와 학생이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여러 가지 활동 액티비티나 아니면 성적 내용을 보고 대학의 문항에 맞게끔 자소서를 다시 설계 구조로 다시 짜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 학생의 우수성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걸 가지고 설계 구조를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방향을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 한번 써봐라. 그럼 이제 학생이 그걸 쓰겠죠. 이렇게. 그러면 글이 완전히 바뀌어요. 틀이. 그렇죠? 그 틀이 바뀐 글을 다시 이제 첨삭 선생님한테 넘겨서 첨삭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냥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 첨삭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생의 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서 활동 역량이 미약한 글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 역량이나 우수성은 뛰어난데 글의 논리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죠. 거기만큼 선생님을 배정을 해서 글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첫 번째, 학생의 경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진실된 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머니나 학생이 쓴 글을 첨삭 선생님이 쓰면 내용 없이 그냥 글은 감동적인 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더구나 12년 특례 학생들이 글을 유연하고 너무 잘 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문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12년 특례의 특징이 살아나면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강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2단계 작업을 해서 첨삭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먼저 첫 번째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소서를 쓸 때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너희의 생각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너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항상 앞에 교수님이 앉아있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하고, 두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꾸 글을 쓰다 보면 우리 애는 10학년 때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고, 우리 학생은 11학년 때 어디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았고, 12학년 때는 무슨 상을 받았고, 자꾸 이런 내용을 쓰시려고 해요. 그게 마치 본인의 활동 역량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소서는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 받은 내용은 제출하는 서류 내에 다 드러나야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GPA 성적이나 학력 지표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도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떤 과정,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취 결과를 이루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 글을 못 쓰거나
누가 대신 글을 쓰면 이렇게 써요. 저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서 무엇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 뭐냐면 동기와 계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과정 기술이 없는 거거든요. 과정 기술이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기술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 전화 학과 소개에 대한 커리큘럼을 인용하는 것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서울대는 자소서가 좀 문장이 길죠, 그렇죠? 길지만 대학들마다 자소서의 내용이 서로 다 다르긴 하지만 자소서는 100% 본인의 경험과 활동을 통한 본인이 배우고 느끼는 점, 다시 봐서 자기 얘기를 써야지 남의 얘기를 끌어다가 문장을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학 전화 학과 소개에 대한 커리큘럼으로 글자를 채워놓거나 아니면 내가 수업지에 들었던 어떤 교수님의 말들, 내가 읽었었던 어떤 책의 내용으로 자소서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나 활동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우수성을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나 성취 결과보다는 결국은 과정에 대한 부분이 더 자세히 기술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를 지금 쓰시면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소서를 너무 못 써. 어떻게 자소서 써야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신 자소서를 막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 자소서라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소서와 실제 대학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자소서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입시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소서를 쓸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과 나의 학업적 노력을 기반으로 한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지 성취 결과, 나는 무엇에 상을 받았다, 나는 무엇을 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본인의 주장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등학교의 활동 과정을 통해서 기술하는 거죠. 거기에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서류 전형 100% 전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가 합격을 좌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IB 성적인데 IB 성적이 어떤 학생이 42점인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점수가 IB 성적이 41점이에요. IB 41점인 학생이 42점인 학생보다 무조건 낫다? 이 학생은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IB 42점보다 42점이 낮다는 것은 3년 특례의 경우 학생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모집 인원 내에 정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점수로 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12년 특례 정원 외에 선발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이 학생이 지원한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하기에 적절성을 가지고 있느냐, 적합하냐에 대한 판단인 거고, 그러면 IB 성적이 39점 이상이 되어지는 점수는 다 적합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정 성적 이상의 점수 때는 적합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거는 학업 능력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거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나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의 과정에서의 노력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원 외 선발인 12년 특례인 경우, 정규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인 경우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서류들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를 원서 지원을 얼마 안 놔두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연대나 고려대처럼 3월이나 4월달에 원서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방향에 맞춰서 서류 준비를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